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자 우리 시장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나스닥이 좀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지니까, 그리고 특히 애플 쇼크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진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까지 폭락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말이죠. 오비일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만에 미국 시장 3대 지수 또 밀렸습니다. 이틀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테슬라 4%까지 밀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약바이오 쪽이 그나마 연 이틀 선방을 했다 이런 점입니다. 자, 차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관련돼서 세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식 거래세 이야기까지도 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뭐였죠? 대주주 주식 양도세 좀 기준 완화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갈 거냐. 이 주식 자본시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말이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주식 거래세 완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주식 3종 세트 이걸 다 이렇게 완화를 하면 주식시장에는 물론 좋죠. 그러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손은 누가 키우죠? 나라 재정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오늘 시장 약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오늘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도 3대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76, 나스닥은 1.18%, S&P 500은 0.8% 수준에서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연초 약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지난해 연말 있었던 9주 연속의 랠리가 조금은 멈춰서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제동을 좀 걸게 되면서 시장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관련된 내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요. 관련된 내용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Fed officials in December, so rate cuts likely, but path highly uncertain, minute show라는 기사입니다.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가장 주목해서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회의록의 내용을 좀 보자면 12월 연준 관계자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긴 했지만 그 경로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준 금리가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모으긴 했는데요. 즉 2024년 중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하락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제약적인 통화 정책은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부분에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여전히 추가 긴축 카드는 정책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2월에 파월 의장이 진행했던 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2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3%가량 장중 상승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가격을 오르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추모 행사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하게 됐고요. Let's kill nearly 100, 즉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추모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약 700m 거리의 도로에서 큰 소리와 함께 폭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어 10분 뒤쯤에 묘역에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두 번째 폭발이 좀 발생을 하게 됐고요. 시간차를 두고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최소 103명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라는 폭발 사고는 이 외부 세력에 의한 테러로 규정을 하고 그
배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무게를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가자지구 전쟁에 있어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게 됐고요. 그렇다면 유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이 개입되게 된다면 유가의 변동성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고 가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보실 거고요. 첫 번째는 악시오스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2024 will be a breakout year for delivery drones라는 기사입니다. 드론과 관련된 기사를 좀 준비해 봤고요. 2024년은 드론 배송에 있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해가 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드론 비행과 관련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게 되면서 올해는 드론 배송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최근까지 상업용 드론 운영자들은 드론을 가시권 내에서만 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시자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비가시권으로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드론 배송을 좀 하려면 경로를 따라서 1마일에 한 명씩 관찰 인력을 배치를 해야 했고 이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드론 배송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월마트나 월그린스 같은 경우 소매 유통업체들도 1마일 이내의 거리에서만 이 드론 배송을 이용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에 미국 연방항공청이 일부 드론 사업자들에게 비가시권 비행도 허용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악시오스는 올해 소매업체나 의료센터, 물류업체 등이 더 많은 교외 지역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에 드론 배송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차분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지역에 드론 허브를 두고 있지만 올해는 미국의 한 곳 그리고 유럽의 2곳 정도를 추가하게 되면서 드론 배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드론 배송에 대한 기사가 또 부각이 된 만큼 우리 시장 안에서도 드론 관련주들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NBC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Copper could skyrocket over 75% to record high by 2025라는 기사고요. 원자재 관련, 구리 관련 기사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리 가격이 2025년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구리 가격은 공급 차질과 또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으로 2025년까지 가격의 75%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달러화 약세가 좀 나타나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구리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달러화 기준의 구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열렸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60개국 이상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구리 가격의 상승 압력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나 전력망 그리고 풍력 터빈 등에 구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티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구리 수요가 420만 톤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도 톤당 1,960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구리 가격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좀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파나마 정부가 캐나다 업체인 퍼스트 퀀텀 미네랄이 운영해왔던 파나마 광산의 생산을 중단을 시켰고요. 영국의 광산 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도 올해와 내년 이 남미에서 구리 생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올해에만 50톤 이상의 공급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즉 공급이 줄어든 만큼 가격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함께 볼 거고요. 첫 번째 넷플릭스는 0.38%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1%에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미국 OTT 업계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함께 좀 살펴봤고요. 미국 OTT 업계가 최근 가입자 이탈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OTT 가입자 분석 업체인 안테나에 따르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훌루 등 주요 OTT 가입자 중 약 4분의 1이 지난 2년 동안 최소 3개의 서비스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 유지가 좀 어려워진 만큼 업체들은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에 좀 바쁜 모습인데요. 업체들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대신 이용료가 저렴한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혹은 경쟁사와 협력해서 묶음 거래를 시키거나 할인이나 무료 서비스 기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구독을 취소했던 고객의 상당수가 다시 한번 서비스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도 유의 깊게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취소한 사람 4명 중 1명은 일반적으로 4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명 중 1명은 7개월 이내에 또 절반은 2년 안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만큼 고객을 더 정확히 타겟팅한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텐센트 중국 기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1.3%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사도 함께 살펴보실 거고요. 일단 기사는 China Fire's Top Official, 즉 가장 위에 있는 고위급의 직원을 잘라냈다, 해고를 했다라는 기사를 좀 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새로운 온라인 게임 규제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전부의 판권국 펑슈신 국장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게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발표한 내용을 좀 보자면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 한도를 설정을 하고 게임 머니 충전 한도를 게임 업체들이 지정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 매일 접속하거나 처음 게임에 과금한 경우 연속해서 과금을 이어갈 경우에는 게임 업체가 보상을 해주던 이 관행도 금지가 됐습니다. 이후 한국과 중국의 게임 관련주들이 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에 대한 책임으로 중국 당국은 게임 산업 감독기관의 고위 책임자를 해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오는 1월 22일에 최종 규제안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게임 정책에 있어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지, 그렇다면 주가의 움직임도 함께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서울 초등 신입생 5만 명대 추락, 소규모 학교 3년 뒤엔 85곳.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출생 여파로 매년 감소하던 서울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 수가 1년 새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학령 인구 감소세가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학교 통폐합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기조가 심화되면서 학생 수 감소세는 더욱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주민등록 기준 출생사 수는 총 23만 5,03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점차 늘어가면서 2027년에는 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없어서 학생을 받지 못하거나 폐교되는 학교도 점차 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더욱더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국민과 민생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첫 주제는 주택과 일자리, 저출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업무 보고를 받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저출산 관련주가 어제 이에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저출산 관련주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영향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매달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급여 지원금으로 약 100만 원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 1세 아동 부모는 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만 원, 15만 원씩 부모급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일제히 출산 장려 정책이 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테마 상승으로 약 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까왕 컴퍼니는 29.87%로 상한가 진입했고요. 제로투세븐은 17%, 삼성출판사 13%, 모나리자 8%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네, 기사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국공립 사립 약 6만 명이 채 안 되면서 10%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 명대로 전망하고 있고요. 신입생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도 작년에 146곳에 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 고등학교도 33곳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교육당국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등 관련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진격의 방산주 하락장 뚫고 고공행진, 이번에는 방산주 소식을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방산주가 어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을 마무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라는 소식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대북 안보 리스크 부각에 힘입어 방산주가 조정 장세를 뚫고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초부터 국내 방산 업체들을 쓸어 담으면서 주가를 견인했다라는 평가고요. 종목별로 움직임은 한화 시스템이 6.55%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로템도 2.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78%, 한국항공우주도 6% 넘게 상승하면서 국내 방산의 빅4 기업들이 일제히 강세를 연출했었는데요.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특히 코스피는 좀 큰 폭의 조정장을 겪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내림세로 종가 형성했었는데 하락장에도 방산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유독 눈에 띄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방산주는 외국인의 매도 행렬에도 러브콜로 2거래일 연속해서 내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방산주 강세의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등 해외에 대규모 수출이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정부가 이날 최대 3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을 마무리 작업에 박차에 가란다라는 소식도 주가 지수를 견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제기된 방산 계약이 무효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산 섹터의 전망 역시도 굉장히 밝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 도발 위협이 좀 커진 점이 호재로 작용되고 있고요. 국내 방위 산업은 2024년도부터 2026년이 최대 증익 구간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 요약해봅니다. 폴란드 2차 계약 추진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해외 추가 수주로 호실적 역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북 리스크 역시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호재로 들어온 부분 역시도 참고해보실 필요가 있고 외국인은 연초부터 연일 주가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이에 6%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현대 로템 등 빅4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업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에 과징금 116억, 넥슨은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는 게임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게임주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는 국내 최대 게임사로 알려지고 있는 넥슨 코리아가 게임상 확률형 아이템 뽑기 확률을 좀 낮추거나 혹은 아예 0으로 조정하고도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서 과징금을 부여했다라는 부분에 리스크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긴 과징금 중에 가장 많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넥슨은 제재 수준이 너무 지나치다라면서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넥슨이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상법으로 좀 위법이면서 역대 최대 가증금을 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법 위반 기간 역시도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좀 최다 기간으로 꼽혀지고 있고 2018년 이미 게임 서든어택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바가 있어서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낮췄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데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문제가 된 확률형 게임 아이템은 큐브입니다. 어떤 옵션이 나올지 몰라서 소비자들은 단기간에 캐릭터 능력치를 좀 높이고 싶어하는 심리를 노린 부분에 있고요. 그 매출액만 하더라도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한 이용자는 큐브 구매에만 연간 2억 8천만 원을 쓰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단 4개월 만에 특정 인기 옵션은 덜 나오도록 조정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넥슨은 이번 부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하고요. 업계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8년 넥슨은 같은 혐의로 과징금 9억 3,500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 4,500만 원으로 조정받은 부분이 있고요. 근거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이 과다 산정됐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고 또 넘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임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큐브에서 지금 발발된 부분이고요. 인기 옵션의 등장을 좀 임의로 낮췄다라는 부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구조와 동일하다라는 거짓 공시도 있는데 확률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던 시기이다라면서 넥슨은 과징금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책 리스크 벗어날까 에너지 공기업주 빵끝. 하락장에서도 울고 웃었던 관련된 종목들,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가스 공기업들 좀 살펴보실 텐데요. 유가 하락과 요금 정상화 등으로 재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로 인한 수요에 대한 감소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의 실적이 좀 극적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들 어제 주가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큰 폭의 상승률은 아니었지만 한국전력은 2%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0.2%, 지역난방공사 2.82%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전기가스업 지수도 1.64% 상승해 이날 모든 업종 중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유가가 하락하면서 하락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가 요금 정상화와 같은 정책이 호재로 들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하나증권은 이에다 리포트를 더했습니다. 한전이 지난해 8월 한전 기술 지분에 대한 대량 매매, 즉 블록딜에 실패한 이후에 일괄 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에너지주에 좀 관심이 집중되는 데 한몫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향후 재무 구조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요금 정상화가 호재로 들어왔고요. 한전과 지역난방공사는 2% 넘게 급등하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년보다 온난한 날씨 등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AI 사업 사업화 속도 내는 LG U+, 포티 투마로의 100억 투자.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LG U+ 인공지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스타트업 포티 투마로에 지분을 투자하겠다라고 LG U+가 공시를 통해 밝혔는데요. LG U+는 AI를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후에 첫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펼쳐질 본격적인 AI 사업화 경쟁에 앞서서 비즈니스 영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경쟁사 SK텔레콤과 KT와의 AI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포티 투마로에 지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LG U+는 최근 약 1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고요. 포티 투마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도입 컨설팅부터 개별 산업에 특화된 AI 모델을 구축해주는 등 기업 간 거래, 즉 B2B 영역에서 사업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글과 컴퓨터,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과 AI 기술 협력을 강화에 나서고 있고 해외 진출 역시도 꾀하고 있는 부분 역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 U+는 이번 지분 투자를 원동력으로 삼아 AI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상반기 안에 LG 자체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을 기반으로 한 신모델을 선보일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거대 언어 모델은 점차 통신 산업에 접목시킬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LG U+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챗 GPT로 인한 충격과 영향을 좀 크게 받았었죠. 지난해 전 산업계가 연구, 투자의 중심이 됐었다면 올해부터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로 AI 영역에서 통신 3사의 경쟁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속한 사업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 지분 투자 그리고 얼라이언스 구성 등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분석 역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사 정리해봅니다. 스타트업 노하우를 얻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상반기 내에 초거대 AI 익시젠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통 3사 탈통신 경쟁 역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통신주도 함께 흐름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관련된 수혜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을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데이터 전문가 모셔라. 새해 첫 회의에서 저출산 다룬 윤 대통령.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일제히 저출산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새해가 지나면 민생 관련 정책이라든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새해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신년사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 바가 있지만 관련했을 때 저출산 문제가 무엇인지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을 하고 원인을 확인을 하겠다. 물론 저출산 원인 무엇인지 알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한 만큼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이쪽 섹터에 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국무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국민과 민생이 함께 진행을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다양한 주제가 진행이 되는데 물론 관련했을 때 일자리도 있고 주택도 있고 저출산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출산에 대한 내용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혹은 관련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쪽 흐름들은 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과 관련된 심각성이 점점 더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투자 키워드는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저출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라든지 혹은 출생아 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전망하고 있는 출생아 수가 0.6명대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0.6명대. 점점 출산 수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심리적 장벽이라고 할 수 있었던 0.8 이하를 굉장히 크게 깨부신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었고 물론 최근 흐름들도 봤을 때 2019년부터 한 명 이하로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0.78보다 더
훨씬 낮은 0.6명대로 진입을 했다는 것은 사실 조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OECD 주요국 합계 출산율 대비했을 때도 한국이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 그래프 자체가 21년도의 수치이긴 합니다만 0.82를 0.6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출산율 수가 더 적다는 거는 사실 조금 충격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좀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한 학급의 학생 수가 10명대에서 많으면 20명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랑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이제 뭐 연령대마다 좀 이렇게 학급마다 사람들이 좀 다르긴 했지만 한 뭐 40명에서 50명 정도면 40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나이 때는 30명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점점 인구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모두 인서울이 가능할 것이다. 그 뜻이 대학 정원 수보다 출산 수가 더 적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좀 관련했을 때 출산율 수가 굉장히 적게 나와주고 있는데, 하지만 출산 수와 관련했을 때 좀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집값, 두 번째로는 사교육을 좀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인 일을 해결할 만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이와 같은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뭐 결혼을 생각 안 하시는 젊은 층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그래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대 청년 추이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한,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없어도 된다. 이와 같은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첫 번째로 집값, 지금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 조정을 받긴 하지만 2010년대와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집값입니다. 사실 월급 가지고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다가 사교육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물가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내 자식 그래도 공부는 좀 잘해야지 하면서 계속 교육시키고 학원 보내고, 영어만 보낼 게 아니라 수학도 보내야 되고 국어도 보내야 되고, 뭐 또 이제 다양한 토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사육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는 점. 물론 올해부터 출산 지원금이 상향이 되고, 인천 같은 경우는 18세 전까지 1억 원 정도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조금씩 파격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올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정책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정책 테마주를 조금 생각을 해볼 때 여야 모두에서 나올 수 있는 스토리라든지 혹은 스토리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쪽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 흐름들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명 키워드, 올해 국내 출생아 수 0.6명대 진입.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저출산 현상에 좀 집값이라든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날로 커져가는 있는데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치 퀴즈라든지 압구정 퀴즈, 저도 반포 퀴즈 출신으로서 나는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자, 정권 교체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저출산 대책.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출산이 있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육아용품이라든지 교육 쪽입니다. 물론 관련했을 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저출산 정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저는 육아용품이라든지 교육산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먼저 집값이라든지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저출산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는다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아이를 낳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은 정부에서 많은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고 해서 관련했을 때 실제로 개선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있긴 하지만 아시지만 뭐 정책 테마라든지 관련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오늘 증시 흐름들을 조금 보게 되면 전반적인 강세 흐름들이 아니라 종목별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관련했을 때 뭐 금요일 구인 보고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씩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을 관망할 흐름들이 높기 때문에 테마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 흐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제의 상승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승세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방 컴퍼니가 지난 2년 동안 뚫지 못했던 저항대 라인대들을 굉장히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냈습니다. 물론 어제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에 진입하고 뒤따라서 움직였던 게 제로투세븐이라든지 뭐 일부 교육주라든지 이런 쪽이 움직이긴 했지만 대장주가 지금 박스권 라인대, 지지선 라인, 저항대 라인대를 굉장히 강하게 뚫어졌다는 것은 오늘 이벤트를 안고 조금 더 기대감을 안으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가 첫 번째 선두로 움직인다면 관련했을 때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뭐 차트상으로는 제로투세븐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출산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2등주로 좀 움직였습니다. 테마로 접근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게 대장주의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대장주를 잡지 못할 거면은 그 후속주로 2등까지는 유효하다. 수급이 이 이벤트가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은 다른 종목군들 쪽에서도 수급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관련주로 SAMG 엔터라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관련 이벤트로 주가의 상승세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계속 봐야 하는 이유는 티니핑 IP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관련했을 때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뭐 초등학교라든지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티니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자 아이들이 거의 뭐 등골핑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격대도 좀 있고 장난감들이 거기다 티니핑 월드도 오픈을 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IP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메탈 카드봇이라든지 남자 아이 쪽도 공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했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좀 더 봐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것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로봇을 계속 봐야 합니다. 물론 지금 관련했을 때 로봇 같은 기업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이라든지 노동력에 대한 부족 혹은 뭐 인건비가 계속 증가를 하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기업들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로봇 산업에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쪽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시장이 돈이 되기 때문에 진출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모아지고 있고 M&A라든지 혹은 신사업 추가로 인한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로봇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다만 현재 로봇주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차트 흐름들을 계속 면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해면 수혜 섹터는 육아용품과 교육, 로봇주를 좀 살펴봤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상한가 어제 진입하기도 했었고요. 제로투세븐은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SAMG 엔터.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로봇 섹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매일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괜찮았죠.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로는 한국, 항공, 우주, 펀더멘탈로 SBS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한국, 항공, 우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어제 저희가 센티멘탈 코너에서 한화 시스템 말씀드렸죠. 한화 시스템 어제도 주가가 아주 폭발을 했습니다. 금방도 말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한화 시스템은 상당히 강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방산주 하면 한화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항공우주 어제 6% 정도 이렇게 올랐죠. 한국 항공우주 이렇게 녹색으로 보시면은 작년도에 재미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주가 별로 안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폴란드에 이제 드디어 인도가 돼가지고 매출 인식이 4분기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24년도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 수출을 논의하는 국가가 지금 벌써 3개 이상 국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신규 수주가 한 5조에서 6조 정도 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방산주 중에서 이제는 최선호주로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어제 주가 그 리포트에 좀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 항공우주 최근에 이렇게 갭이 많이 떨어져 있던 거를 좀 메꿔 보려고 힘을 좀 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어제 여기 이 회사가 내놓은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한 감도 있었죠. 물론 타이밍이 좋았죠. 다른 방산주들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도 많이 튀었습니다. 뭘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이 리포트를 좀 좋게 받아들였느냐 이런 얘기일 때 제가 한자로 써놨습니다만은 호실적입니다. 호실적. 실적이 좋을 것 같다는 게 반갑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실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실적이 좋은 얘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실적 플러스 수주 얘기겠죠. 그래서 4분기에는 폴란드 향으로 FA50 8대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익성이 괜찮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고, 신규 수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4년에는 5조에서 6조 정도 신규 수주가 올 거고, 그래서 이 회사는 방산주 최선호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리포트가 나갔기 때문에 어제 또 주가가 아주 가볍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어제 많이 샀죠. 자,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진투자증권도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는 것만 제가 좀 골라왔어요. 그래서 FA50 자녀분이 있는데 25년도 이후에 이렇게 인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25년도에는 또 말레이시아 지금 이제 수주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뭐 폴란드 향 것도 나오고 말레이시아 향 것도 나오고 같이 매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이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초도 양산 물량 규모가 뭐 40대로 가냐 몇 대로 가냐 이게 확정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전체 규모는 120대 정도로
큰 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사실은 수주라는 게 분기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한 분기 지나가면은 그 다음 분기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틀만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은 한국항공우주가 다 전담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수 국가하고 해외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3개 이상 나라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리용 같은 것도 회전 이쪽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동이나 아시아 이런 쪽으로도 또 추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헬기 쪽도 지금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는 가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어제 한번 뽑았죠. 이렇게 한번 뽑았고 거래량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양봉이 아주 강건하게 이렇게 뻗고 올라갔는데, 어제 누가 샀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어제만 산 게 아니고 벌써 사흘 연속 지금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회사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한화 시스템 같은 것도 매수를 했죠. 그런데 이 회사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실까요? 장고일이, 공매도 장고일이 상당히 높습니다. 1.7%.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평균이 0.4%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1.4%, 1.7%면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2달 동안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전히 1.7%는 높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거꾸로 숏 커버가 상당히 쏠릴 수 있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숏 쳐놓은 사람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을 걸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쳐졌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재미를 좀 보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급격히 이 손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숏 커버, 그러니까 환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봐야죠. 중상단 정도에 와 있죠. 그래서 싼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싼 회사는 아닌데 조금 최근에 모멘텀이 좀 붙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PER 볼까요? 금년 포워드 PER이 22.9배입니다. 어제도 제가 한화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또 올랐죠. 또 여기도 6% 이상 올라가지고 27.7배까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 제가 보셔라 이제 했던 한화 시스템인데, 이제는 뭐 한화 시스템 주가 매력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슬금슬금 파셔도 좋을 가격에 드디어 이제 도달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죠. 목표 주가 상승 여력이 한화 시스템은 이제 2%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항공우주 28%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센티멘탈 주식으로 오늘은 한국항공우주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최근에 좀 시끄러운 그룹이 있습니다. 태영건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죠. 관련해서 저는 SBS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차트입니다. 제가 제목을 태영건설하고 SBS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파란 줄이 태영건설이에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관련해가지고 뭐 대주주들이 사재 출연을 하네 마네, 뭐 SBS 지분을 파네 마네,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다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보실래요? 자, 태영건설 주가는 그 이슈로 상당히 진폭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바닥에서도 30% 이상 이렇게 급등을 했죠. 뭐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겠죠.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산업은행 행장이 뭐 이거 좀 부정적으로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SBS 주가 한번 보실까요? 태영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SBS 주가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펀더멘탈한 것만 먼저 보시자고요. 안정적인 콘텐츠 수요라는데, SBS는 뭐 누구를 국민을 물어봐도 다 아는 그 3대 방송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방송국적인 입장에서 포지셔닝은 상당히 강건하다, 이런 얘기고, 3분기 매출 별로 안 좋습니다. 매출은 뭐 3.6%. 광고 쪽이 경기가 현찮으니까 광고 수익은 별로 안 좋아요. 사업 수익 쪽에서 들어오는데, 사업 수익은 한다고 해도 이쪽에 또 돈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9% 빠질 정도로 지금 그 하여튼 이익단에서는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 콘텐츠 수요 쪽은 좋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계속 나가고 있고, 특히 제일 밑에 줄 보시면 디즈니 플러스의 장기 공급 계획을 연간 3편 플러스 알파 오리지널 1편 정도를 추가해가지고 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도 좀 안정돼 있고 이 SBS의 캐파로 봤을 때 연간 10편에서 12편까지는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콘텐츠 수요가 있으면은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광고 쪽이 아무래도 좀 문제죠. 내년도도 경기가 별로 안 좋다고 하고 있고 지금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OTT나 다른 쪽으로 계속 뺏기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DS투자증권입니다. 건강함의 성장성을 도와. 제목이 조금 추상적인데 광고 부진은 좀 안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콘텐츠 쪽은 괜찮다 이런 얘기고 특히 24년은 이런 게 있죠. 광고 패키지 단가가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스포츠 이벤트가 있죠. 파리 올림픽이 이제 여름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런 걸 열리면 해외 중계권 재판매도 있고 또 디즈니 관련돼서 해외 판권 이런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 수익은 여전히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년은 우호적인 사업 환경에 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차트 아까 보시다시피 조금 올라왔다고 했죠. 근데 기관들은 좀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아무래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좀 파는 거고 외국인들은 이런 회사는 지분율이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은 살 수가 없죠. 법적으로 방송법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관의 이제 동향만 보는 건데 기관은 매도를 최근에 하고 있다. 그러나 이걸 하나 보실까요? YTN 사례입니다. 이 박스를 제가 2개 노란 박스를 해놨는데 이거 한번 쭉쭉 뻗었었죠. 이쪽도 한번 쭉쭉 뻗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랬죠? YTN을 매각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누가 산다고 하더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SBS 아직 그런 얘기는 없고 뭐 SBS 지분을 파니 마니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SBS 펀더멘털로 좀 봐야 되는데 자, 역사적 밸류 밴드 봤을 때 상당히 낮게 있죠. 이런 잠재적인 M&A 가능성이 있는데도 밸류 하단에 상당히 처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PBR로 봤을 때도 몸값이 1배가 안 됩니다. 몸값이 1배가 돼야지 제 가격이거든요. 근데 0.6배.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광고가 내려가다 보니까 0.6배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SBS 목표 주가 보니까 19%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국 항공우주, 펀더멘탈로 SBS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의 일면은 아가방 컴퍼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한국항공우주와 SBS를 꼽아봤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해당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